자, 의료인의 단체도 마찬가지로 중앙회라는 게 있는데 중앙회 지부 설립에 대해서는 의료 기사에서 문제가 나오지 의료인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의료 기사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의료인에서 문제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사단법인 중 민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의료인들이 속해 있는 그 단체 중앙회라고 하고 중앙회는 설립하여야 합니다. 설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회는 법인으로 해야 되겠죠.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도에다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고요. 시군, 구에는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분회를 설치를 했으면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요구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료인이 자격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자격정지를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중앙회와 지부. 자, 전국적인 조직이고요. 법인이고 돈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을 준용을 해야 되고요. 지부는 시도에는 필수지만 시군구에는 옵션으로 분해를 설치할 수 있다입니다. 설치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돼요. 시도에 설치를 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 시군구에 설치를 했으면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설립허가 또 정관을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설립허가를 받고 싶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을 꼭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피항목입니다. 보수교육은 몇 년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꼭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연간 몇 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회장은 본인들이 직접 보수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기관에 실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련 전문단체 또는 관련 학교 또는 병원, 수련병원, 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수교육 실시기관 이런 것들,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이런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세미나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보수교육 시간 인정 가능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보수교육을 면제를 받고 유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면제한다라고 해요. 전공의는 이미 전공의를 하는 그 자체가 배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있으니까 또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 면제를 하는 거고요. 대학원 학생들도 배우고 있으니까 굳이 또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제 막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를 해주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 유예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시는 중앙에서 하고요. 관계 서류는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연 1회 이상 해야 되고 8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실시 기간이 아니고 기관입니다. 전문학회, 전문단체, 또 그 해당 병원, 대학, 대학원, 교육기관, 그리고 수련병원, 또 그 외에 법률로 인정하는 실시기관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있습니다. 자, 보수교육 면제자는요,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거기에 해당하는 공부여야 돼요. 전공의, 대학원 학생, 또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들은 면제를 해주고, 군 복무는 의료기사에서는 맞지만 의료인에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군복무를 받는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공중보건의사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는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업종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지식을 함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인 경우에는 공복무를 하더라도 그쪽 관계에 종사를 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교육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예는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그리고 6개월 이상 그 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가 유예입니다. 의료인의 중앙에 대한 감독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외 사업을 하거나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때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의료기관 제3장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가 있고요. A번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의료기관 개설권자를 열거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입원 대상을 열거할 수 있다. 진단용 방사선 장치 설치 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여기 A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휴폐 없이 진로 기록 등의 처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치과병원 표방할 수 있는 진료 과목을 열거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 중요하겠죠. 의료기관의 개설권자를 열거할 수 있다. 중요. 의료기관 개설 절차 설명할 수 있다. 중요합니다. 어떤 의료기관이 있고 각각의 의료기관에서는 누가 개설을 할 수 있는지 또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위주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는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죠.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고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 국가가 개설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의료법인이라고 하고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준정부기관도 설립할 수 있고 지방의료원도 설립할 수 있고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의원급 그리고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어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요. 병원급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나 이런 것들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당연히 개설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도 제3사항과 같습니다. 이거랑 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원급은 시군구청장에게, 병원급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산원을 개설을 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약국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 안에 의료기관 개설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약국과 너무 밀접하게 개설을 하면 그 약국으로 뭔가 유인이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그렇게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허가받지 않았을 때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싶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개설하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요. 만약에 2명 이상의 의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 장소에서 하나는 의원, 하나는 치과의원 이런 식으로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명의를 빌려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겠죠. 자,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의원급이면 시군구청장에게, 병원급이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에게는 신고이고요. 시도지사에게는 허가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원급, 병원급. 원격 의료. 자, 요즘 로봇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함에 따라서 원격 의료가 좀 많아지고 있죠. 원격 의료를 하고 싶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를 하는 사람은 환자랑 진짜 대면에서 대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원격 의료의 특성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니까 뭐 진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따지면 의료법 제34조 3항에 같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으니 그런 변명하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원격 진료를 할 때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의사가 있을 거고 환자랑 현장에 같이 있는 의사가 있을 거잖아요. 원격 의사의 특별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의료기관 종별 시설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열거할 수 있다. 요거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방충 지막기 세균오염 방지에 관한 시설, 채광 환기에 관한 시설, 전기가스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방사선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그 밖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을 열거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정원 규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평균 1일 입원 환자가 있을 거잖아요. 치과 병원일 경우에는. 그러면 입원 환자가 보통 20명이 된다. 그러면 치과의사는 1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과의원이라서 입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외래 환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래 환자 3명을 입원 환자 1명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원 환자 20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3명을 1명으로 치면 60명의 외래 환자는 20명의 입원 환자와 같겠죠. 60명의 외래 환자당 치과의사 1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치과는 매일 거의 하루에 60명 정도 오는 치과다. 그러면 치과의사 1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120명이 온다. 그러면 2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치과위생사는 입원 환자 2.5명당 1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원 환자가 없고 거의 외래 환자예요. 그러면 입원 환자 1명을 12명으로 치니까 곱하기 12 하면 되겠죠. 그러면 30명의 외래 환자입니다. 매일 30명 정도 온다. 그러면 치과위생사 1명이 필요한 거고요. 60명 정도 온다. 그럼 2명. 90명 정도 온다. 그럼 3명. 120명 정도 온다. 그럼 4명이 필요해요. 근데 보통 매일 120명 정도 온다고 하면 보통 뭐 5명, 6명 정도 있기는 하죠. 점점 다들 워라밸을 중요시 생각하고 옛날에는 막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 되게 미덕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또 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추세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의료인의 정원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1명당 감당해야 되는 그 환자 수를 점점 줄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것도 계속 개정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는 고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돈을 벌면 안 되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군인이나 공무원이 알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치과에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걸 설치하려면. 그리고 안전관리 기준에 맞도록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폭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보수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이게 뭐냐면 CCTV예요. CC 텔레비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대신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는 텔레비전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CCTV로 촬영 버튼을 누르고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정신이 없을 만큼 환자가 너무 위험한 경우에는 일단 수술부터 해야지 CCTV 촬영하는 그런 것부터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다 환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해 현저히 저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다른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게 정당한 사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녹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들, 정보 주체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촬영된 동영상을 열람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함부로 열람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범죄에 관련돼서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열람을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료사고 관련으로 뭔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정보를 누출, 변조, 훼손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법이 정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환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 열람을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비용을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을 해야 되고요. 자, 휴폐업 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아예 그냥 나 이제 그만할래 했었을 때랑 아니면 1개월 이상은 좀 쉬고 싶다 그랬을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원 환자가 있으면은 이거를 1개월 미만이더라도 휴업을 하게 되면은 큰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이더라도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업이나 휴업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진료기록부 차트 있잖아요. 차트는 어디에다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차트를 그냥 내가 보관하고 싶다. 어차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쉴 건데 보건소로 또 이관했다가 다시 또 들고 오려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관 계획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보건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에는 당직 의료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명칭은 치과인데 그냥 병원, 치과인데 그냥 의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 치과면 치과의원 또는 치과병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종합병원은 그냥 병원으로 표시해도 되고요. 정신병원도 그냥 병원으로 표시해도 됩니다. 자, 진료 과목 이거 중요하고요. 병원이나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치과병원은 한의사를 고용해서 한의과를 진료 과목으로 추가로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치과는 거의 본 적은 없기는 하지만 한두 번 정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서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치과 의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꽤 많죠. 그래서 종합병원 같은데, 큰 병원 같은데 보면은 치과라는 과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되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 중요하죠. 치과 병원이나 치과 의원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 과목, 구강암면외과, 치과 보철과, 치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 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자, 영상치의학과는 구강방사선과가 아니에요. 구강방사선과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방치과, 그 다음에 통합치의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치과의사의 전문의 수련 규정 중에서 이제 과목이 있잖아요. 전공 과목. 구강암면 외과 똑같아요. 치과 보철과, 치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보존과, 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라고 하는데, 이 진료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 그리고 수련치과병원, 수련한방병원이 있는데, 이거가 2013년 12월 30일까지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시면 되고요. 전문의가 대표인 경우에는 전문 과목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 비용은 어차피 나라가 정한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모든 치과들이 똑같잖아요. 뭐 병원급 그렇게 전국적으로 모든 치과들이 병원 종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종별끼리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비급여 비용은 병원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정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장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법이나 절차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요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이렇게 정한 표고요. 이게 일반 진단서가 2만 원이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맥스 2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원으로 해도 되고 200원으로 해도 되고 만 원으로 해도 되는데 2만 원은 넘으면 안 됩니다. 제2절 의료법인입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춰서 어디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때도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의료법인이 아니면 그와 비슷한 명칭이나 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의료법인은요, 부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 관계자 양성이나 보수 교육, 그리고 조사 연구,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설치 운영, 장례식장 설치 운영,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 설치 운영, 의료 정보 시스템 개발, 운영 사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 4, 5 및 7, 4, 5 및 7 여기에 대한 부대 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장이라든지 주차장, 음식점, 헤어 등등 카페 같은 것들은 그것을 맡아서 할 사람을 입찰 공고를 내잖아요. 그래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부대 사업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등등등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 할 수 있는 것들 여기 적어 놓은 거죠. 이런 거 있고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거 다 되고요. 자동 판매기 그리고 의료 생활용품 판매, 식품 판매, 산후조리업, 목욕장업, 의료기기 임대 판매,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수영장업, 체력 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조, 개조, 수리업,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이용업, 미용업, 안경조제 판매업, 은행업, 은행도 있죠.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운영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료법인은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설립허가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할 때 당연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죠.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할 때,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때, 그리고 아까 설립허가잖아요. 개설을 한 다음에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도 다른 의료인으로 명의를 빌려줬을 때, 다른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을 할 때, 등등등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자, 그다음 신의료기술평가.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료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어야 되겠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되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 문제에선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의료 광고. 의료 광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없는지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일단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합니다. 평가를 받지도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당연히 못하겠죠? 그리고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당연히 안 되겠죠. 거짓된 내용도 당연히 안 되고요. 다른 의료인들과 비교하는 내용도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의료인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심각한 부작용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꼭 알아야 될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도 안 되고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도 안 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광고를 해야 되겠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근거가 있고 사실대로 명칭을 쓰면 괜찮아요. 그리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통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왜 안 되냐면 전문가의 의견을 내는 목적으로 갔으면 내가 뭐 치과 의사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내야 되는데 무슨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치과의 광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문 의견까지만 내놓고 나는 땡땡땡 치과 의사인데 이런 전문 의견만 제시하고 그냥 빠져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당연히 안 되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도 안 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외국에다가 광고를 하는 건 괜찮아요. 국내에서 광고하는 거 안 돼요. 그리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대놓고 유인하는 그런 광고도 안 됩니다. 잘못 알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고요. 그리고 상장, 감사장, 이런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가 왜 안 되냐면 보통 이제 나라에서 인증하지 않은 기관에서 받은 감사장 이런 것들은 다 살 수가 있어요. 돈 주고. 그래서 뭐 1등 했다 그런 거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된 것은 당연히 광고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유명한 신문사에서 어떤 유명한 기관에서 감사장을 준 거나 뭐 인증을 했다 이런 사실은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군구청장이 의료 광고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그랬을 경우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뭐 치과 광고 많이 하잖아요. 버스 광고도 그렇고 지하철 광고도 그렇고 가끔 라디오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체를 통하여 의료 광고를 하고 싶다면 심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문, 인터넷 신문, 뭐 잡지 이런 거에 광고를 하고 싶다. 그럼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 버스, 지하철 이런 거죠. 여기에다가 이루어지는 광고 또한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고요. 인터넷 매체, 애플리케이션 같은 곳에다가 광고를 하고 싶을 때도 심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더 계속 광고를 하고 싶으면 만료기간 6개월 전에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인증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 중에서도 이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인증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치과위생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고요. 인증을 받게 되면 이런 마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출입문 앞에 보면 이런 마크 붙어져 있는 의료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개설허가 취소. 개설허가 취소 요거 중요하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의료업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중요하고요. 다만 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해야 돼요. 하여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8호를 볼까요? 8호가 뭐죠? 거짓으로 진료비 청구를 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이때는 반드시 취소,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금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는 언제 취소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취소하여야 하는지. 자, 요거는 할 수 있는 경우. 자, 면허는 언제 취소할 수 있고 언제 취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되는 경우는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는 안 되겠다. 너 면허 취소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삼진 아웃입니다. 그다음에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 군복무랑 비슷하다 그랬죠. 그리고 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리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리고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 같은 것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거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사항 이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면허가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치과의사 면허가 영원히 취소되는 게 아니고 취소의 원인이 사라지고 개정의 전이 뚜렷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유가 없어지고 이 사람이 완전히 개선이 됐고 변화가 됐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면허를 어떻게 한다?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1항 3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취소가 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다음에 자격정지 처분 3번 받았을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못하고요. 그다음에 4, 6, 7, 8조 제4호는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예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그래서 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었으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교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 이런 경우 교부하지 못합니다. 제8조는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고 결격사유 때문에 취소가 됐다. 그러면 결격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의 정의 뚜렷할 때 재교부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어느 상황에 자격정지를 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몇 년의 범위?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아니면은 개설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이 돼서 의료행위를 한 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치과 의사가 치과를 개원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치과 기공사나 치과 위생사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 자본을 가지고 어떤 치과 의사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당신의 명의로 치과를 하나 개설을 해달라. 운영은 우리가 하겠다. 매출에 대해서 한 20% 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치과 의사가 오케이 딜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치과 의사는 놀고 먹고 해도 20% 맨날 꼬박꼬박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이 돼서 의료행위를 한 때 자격 정지고요. 그리고 병원 서류 같은 것들 거짓으로 하고 또 진료비 거짓으로 청구하고 이랬을 때 자격 정지됩니다.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치과의사 업무를 시키거나 이러면 또 자격 정지겠죠.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을 때 뭔가 거래를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을 때도 안 되고요. 그 밖에 이 의료법에 대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 치료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죠? 거짓 청구했을 때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호를 위반해서 개설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이 되었을 때 만약에 내가 치과의사인데 대표는 바지 사장이야. 근데 핵심적으로 실질적인 운영은 치과 위생사가 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이 치과의사가 아니고 치과 위생사거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치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 고용된 치과의사는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요. 원래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1항이라면 전체에 대한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까지만 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호는 삭제됐으니까 빼고 7호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을 때는요. 7년까지 기다려줍니다. 7년이 지나면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가 제기된 경우, 그러니까 누가 고소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시효 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 거죠.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일단 5년이잖아요. 그런데 5년이 끝나갈 때쯤에 5년이 끝나는 게 며칠 안 남았어요. 그때 공소가 제기됐으면 재판까지 열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5년이란 기간이 끝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없던 일로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면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그 날까지는 시효 기간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일단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법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시험 문제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의료인이 품위손상행위를 했을 때 자격정지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품위손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가대 광고 했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 거짓 가대 광고, 그리고 과잉 진료한다거나, 그리고 전공의를 뽑을 때 부당하게 금품 수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공의를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뽑아줬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는 행위. 이미 다른 의료기관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치과 매출을 위해서 우리 치과로 유인한다거나, 그런 행위도 품위손상 행위에 들어갑니다. 약국이랑 담합하는 행위도 품위손상 행위입니다. 공무원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무엇을 둔다? 의료지도원을 둡니다. 의료지도원은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여기 이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의료관계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합니다. 의료지도원도 마찬가지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할 수 없습니다. 전문 간호사는 우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오고요. 안마도 우리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경비보조,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료인, 의료기관, 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의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칙 아주 중요하고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개설을 하거나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엄청 세죠? 12조 3항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든지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끼리 서로 폭행을 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게 뭐냐면 면허를 대여한 사람, 그리고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그리고 면허사항 외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그리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만든 사람인 거죠. 시킨 사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확인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보관된 정보를 훼손하거나 멸실, 변경, 위조, 유출, 검색, 복제한 사람. 여기도 5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19조는요 비밀 누설에 대한 내용이고요. 21조 2항은 기록 열람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이거는 영리 목적으로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보험회사랑 관련돼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의료기관 개설을 할 때 시설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런 관리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걸 안 했을 경우고 뭐 등등등등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20조는 성간별 행위를 위반한 자, 임신 32주 이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알려줬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요. 의료 광고 금지, 휴폐 없이 차트 이관 문제, 그리고 금품 수수, 진료 거부 금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과태료를 볼게요.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런 게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중요하고요. 의사는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사는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거 지도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만들 수 있고요.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능공사, 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시군구청장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싶다.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병원급은 좀 크잖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시도, 더 큰 지역사회에서 이 병원을 많이 찾게 될 거니까 시도지사에서 관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치과의원은 말 그대로 로컬이잖아요. 그 정말 동네 사람들만 오는 거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의원을 개설하는 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신고하고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는데 병원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기업에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소속 직원이나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 사업장 안에다가 의원이나 병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의원급을 개설하려면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고 병원급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진단용 방사성 발생장치를 설치할 때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다음에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하려면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쉬고 싶거나 아예 그냥 폐업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신고라고 하는데요. 폐업이나 한 달 이상의 휴업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차트를 보건소장에게 이관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게 번거롭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보건소장에게 그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보건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진료 과목의 표시, 이것도 몇 개인지 여기에 막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치과 병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사를 두고 진료 과목을 추가 설치 가능하고 치과 의사를 페이로 써서 치과를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종합병원에는 치과 개설할 수 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사단법인 아니에요. 사단법인은 중앙회가 사단법인이고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대통령령으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의료법인에서 부대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왜냐면 의료법인이라는 것도 되게 규모가 커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부대사업을 만들려면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대사업이 가능하냐? 의료관계자 양성 및 보수교육, 의학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설치 운영,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음식점, 미용업 등 편의시설, 편의점 이런 거 되고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하지 않은 이외의 사업을 할 때 설립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년 안에 개설을 안 하면 설립허가가 취소되고요. 개설 취소는 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개설 허가가 취소당해도 설립 허가가 취소되는 거고요.
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설립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은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심의를 거치지 않아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그 기술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5장 의료 광고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매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해두면 되는 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는 광고는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아닌 답은 다 거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임상 경력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고 인증됐다는 사실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지만 국가가 인정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왜? 돈 주고 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어떤 사람이 의료 광고를 할 수가 있냐? 의료인은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개설자 다 가능한데 누가 안 돼? 예외적으로 간호사는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사 안 되고 치과 위생사도 마찬가지로 치과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 위생사도 안 됩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상장, 인증, 추천, 감사장 등 내용 금지된다고 말씀드렸죠. 방송이나 라디오 등 전파를 통한 광고, 신문기사 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도 금지고요. 다른 의료인과 비교하거나 과장하거나 시술 장면을 직접적으로 노출한다거나 이런 광고도 안 됩니다. 만약에 신문을 통해서 전광판, 전기가능물,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애플리케이션의 광고를 원할 때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심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심의를 할 때는 수수료가 있고요. 심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3년을 넘어서도 계속 광고를 하고 싶으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에 심의 신청을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인증할 수 있으며 그 인증하는 절차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위탁 맡길 수가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유치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이 인증을 할 수가 있고요. 평가 기준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및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성과 수준이 높아야 돼요. 의료기관 조직 및 운영도 평가하고요. 그 밖에 정한 사항도 평가해서 이 인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등급은요. 인증 등급이 있고 조건부 인증이 있고 불인증 이렇게 나눠지고요. 유효기간은 한번 인증받으면 4년 동안 유효하고 조건부 인증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중대한 위해가 염려될 때 지도와 명령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됐을 경우에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보고를 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공무원을 시켜서 업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건소에서 이제 치과로 많이 나와서 점검하잖아요. 시정명령,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시설의 장비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하지 말라고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의료인 등이 이런 사항을 위반했을 때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고 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을 퍼뜨릴 수가 있고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공표할 수 있고 광고에 대해서 정정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정하는 광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설허가 취소 등 보건복지부 장관, 시군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개설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할 수 있고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할 수가 있는 거죠.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를 안 한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시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킬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설립허가가 취소됐거나 해산되었을 때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전, 이관, 광고 위반 2개 이상을 개업을 했다거나 그랬을 때예요. 폐업 뒤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담합행위를 했을 때 이거 중요해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를 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명해야 됩니다. 이건 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명해야 하고요. 이거는 3년 이내에 개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순찰진료를 한다든지 순회진료 예방접종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면허 취소가 되는 사유를 보도록 할게요. 결격사유 당연히 안 되죠. 결격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그리고 면허 조건을 불이행했을 때는 면허 취소가 되고 다시 살리려면 1년 동안은 못 살립니다. 자격 정지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동안 다시 살릴 수 없고요. 3회 이상 자격 정지 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2년 동안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3년 동안 다시 살릴 수 없고요. 면허를 대여해 준 경우 이것도 3년 동안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동안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된 다음에 다시 살리는 것을 재교부라고 하는데요. 면허증이 훼손됐거나 분실됐거나 취소 사유가 소멸됐을 때 재교부를 하게 되는 거고, 기재사항을 변경하고 싶다 그럼 면허증 갱신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의료인 파트에서 재발급을 할 때는 신분증은 필요 없고 신청서랑 사진이 2장 있어야 돼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재교부 불가 기간은요. 재교부 불가 기간은 면허 조건 불이행은 1년, 자격 정지 기간에 업무한 거 2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생명에 위해를 가했을 때, 면허를 대여했을 때 3년입니다. 그러면 자격 정지는 언제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가지고 자격 정지를 할 수가 있고, 자격 정지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5년까지 그 죄를 물을 수가 있고, 5년이 지나면 자격 정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을 때 그 품위 손상 행위에 무엇이 있냐?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학문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광고 위반, 과잉진료, 과잉청구, 금품수수, 알선, 담합행위를 하면 그것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이 되고 곧 자격정지로 됩니다. 그런데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문제를 또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개설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이 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할 수 있고, 이것을 내가 먼저 자진해서 자수를 하게 되면 면책당하거나 좀 감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류를 허위 작성을 한다든지 진료비를 거짓 청구를 하게 되면 이때도 자격정지 할 수 있고 이때도 자격정지 되는 거고, 시효는 7년입니다. 7년까지 죄를 물을 수가 있고 7년이 지나면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을 했을 때, 의료기사에게 면허 외에 다른 업무를 시킬 때, 예를 들어 치과위생사에게 치과의사의 업무를 했을 때,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을 감별했을 때, 그때도 자격정지입니다. 그리고 보고와 업무 검사를 위해서 의료 지도원을 두어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할 수 있고, 자격은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거나, 그리고 벌칙에 대해서는 아까 다 했었죠. 과태료도 아까 다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보다 벌칙에서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요. 어떤 게 자주 나오느냐? 비밀 누설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면허 대여. 시간이 없다면 이거 2개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면허 대여는 5, 비밀 누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뒤에 있는 거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에요.